이런 비참한 년을 왜 데려왔어? 당장 내쫓아. 여든이 넘은 박 여사가 휠체어를 탄 여자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다. 그 여자는 누더기 옷에 몸을 감싼 채 한쪽 다리가 잘려나간 몸으로 바닥에 고개를 처박고 있었다. 팔뚝만 한 상처 자국이 드러난 그녀의 다리엔 더러운 천 조각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거기서 풍기는 냄새는 썩은 고름과 땀과 오물이 뒤섞인 악취였다. 어머니, 이 사람이 명숙입니다. 제 아내였던 사람이에요. 강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손엔 7년 전 명숙을 쫓아낼 때 증거라며 던졌던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다. 그 사진 속 젊은 남자가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연기를 한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지금 눈앞에서 명숙을 내쫓으라고 악을 쓰는 자기 어머니라는 사실을, 죽어가는 연편을 들려고 내 애미한테 칼 꽂으려고. 박 여사의 목소리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명숙을 향해 차가운 물이 담긴 컵을 집어 던졌다. 물은 명숙의 얼굴에 그대로 쏟아졌고 그녀는 몸을 움츠린 채 눈물조차 흘리지 못했다. 아니, 눈물이 남아있지 않았다. 도대체 며느리는 왜 다리를 잃고 거지 신세가 되어야 했을까요?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어떻게 시장 구석에서 구걸을 하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기가 막힌 사연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이쏘입니다. 지금 어디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안부 인사드릴게요. 댓글 기다릴게요. 그럼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변두리 재개발 지역, 헐린 건물터와 녹슨 철근 더미 사이로 낡은 시장통이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다. 수십 년 된 낡은 간판들과 쪼그라든 비닐 천막들이 바람에 펄럭이는 그곳엔 이제 사람보다 쥐가 더 많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 한강석은 50년 가까이 건설업에 몸담아온 사람이었다. 흙 한 줌, 콘크리트 한 포대씩 날아가며 시작한 건설사가 이제는 서울 시내 웬만한 고층 빌딩 몇 개를 세운 중견업체로 성장했다. 그가 탄 검은색 세단은 그 공사판의 왕이 어디를 가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동식 옥자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사장님, 저기 시장구역 철거 일정은 다음 주 수요일로 확정됐습니다. 보상 협의도 대부분 마무리됐고요. 조수석에 앉은 김 부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강석은 고개를 끄덕이곤 했지만 시선은 자꾸만 창밖으로 흘렀다. 저 시장통 어딘가엔 아직도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이다. 보상금을 받아도 갈 곳이 없어서 버티고 있는 노인들, 장사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좌판주인들. 저기 한번 둘러보고 가죠. 네, 사장님, 거긴 위험합니다. 무너질 건물도 있고. 괜찮아요. 그냥 한 바퀴만. 강석은 차에서 내렸다. 구두 바닥에 먼지가 수북이 쌓인 시멘트 가루가 묻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시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생선 비린내와 썩은 채소 냄새, 그리고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퀴퀴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 한참을 걷다 보니 시장 끝자락에 다다랐다. 거기엔 거의 폐허나 다름없는 좁은 골목이 나 있었고 그 끝에 비닐 천막 하나가 덜렁 쳐져 있었다. 강석은 그곳을 지나치려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무언가가 움직였다. 천막 아래 웅크린 그림자. 처음엔 쓰레기 더미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이었다. 아니, 사람의 형체를 한 무언가였다. 저기, 괜찮으세요? 강석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림자는 움찔하더니 고개를 들었다. 순간 강석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 얼굴, 주름투성이의 때가 덕지덕지 낀 얼굴이었지만 강석은 알아볼 수 있었다.
그 눈, 그 인매, 그리고 귀 밑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작은 점 하나. 숙. 강석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여자는 눈을 크게 떴다. 그녀의 눈동자 속엔 놀람과 두려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증오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다리가 없었다. 정확히는 오른쪽 다리가 무릎 아래로 잘려나가 있었고 그 자리엔 낡은 천 조각이 감겨 있을 뿐이었다. 명숙이, 당신이야? 강석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여자는 바퀴 달린 나무 판자를 손으로 밀며 뒤로 물러났다. 그녀의 손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톱 밑엔 검은 때가 가득했다. 가지 마세요. 제발. 명숙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마치 오랜 세월 비명을 지르다 목이 찢어진 사람처럼. 명수가 나야. 강석이야. 어떻게 된 거야? 대체 무슨 일이? 강석은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명숙은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다. 가세요. 제발 그냥 가세요. 전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라니. 명수가 대체 무슨. 당신이 죽였잖아요. 명숙이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엔 원한이 가득했다. 강석은 그 말에 얼어붙었다. 그렇다. 그가 죽인 거나 다름없었다. 7년 전 그는 어머니가 들이민 사진 한 장을 보고 명숙을 집에서 쫓아냈다. 그녀가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귀를 막았고 그녀가 무릎 꿇고 애원해도 외면했다. 명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그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하지만 명숙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미안하다고요? 그 말 한마디로 제 다리가 돌아오나요? 제 7년이 돌아오나요? 명숙은 자신의 잘린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그곳엔 이미 상처가 아물었지만 그 안엔 절대 아물지 않을 상처가 남아 있었다. 강석은 뒤로 물러서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명수가, 일단 병원부터 가자. 내가 모든 걸 책임질게. 책임이요? 명숙이 비웃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너무 처량해서 차라리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당신 어머니가 보낸 사람들이 절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절 쫓아다니며 돈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친정 땅 문서를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래서 전 도망쳤어요. 매일 밤 숨어 다니다가 어느 날 골목길에서 덤프트럭에 치였어요. 운전사는 그냥 도망갔고 전 길바닥에서 피를 흘리다 정신을 잃었어요. 깨어났을 땐 이미 다리가 잘려나간 뒤였어요. 명숙의 목소리는 점점 잦아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마저도 이미 마른 듯 금방 멈췄다. 강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머릿속엔 7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어머니 박 여사가 서재로 찾아와 사진 한 장을 내밀던 순간 그 사진 속엔 명숙이 낯선 남자와 카페에 앉아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고 있었고 남자는 명숙의 손을 잡고 있었다. 이게 뭐야, 어머니. 내 마누라가 바람 피우는 거다. 내가 직접 확인했어. 그럴 리 없어요. 명숙이가 그럴 사람이.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법이야. 내가 회사 일로 바쁠 때 저녀는 밖에서 놀아놨어. 증거가 여기 있잖아. 강석은 그 사진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왜냐하면 그 무렵 명숙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사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집엔 거의 들어가지 않았고 명숙은 외로움을 호소했다. 하지만 강석은 그녀의 말을 흘려들었다. 그리고 그 사진이 나왔을 때
그는 자신의 무관심을 합리화할 구실을 찾은 셈이었다. 명수가 나 정말 몰랐어. 그 사진이 조작된 거였다는 걸. 강석은 떨리는 손으로 명숙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몸을 비틀며 피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전 이미 다 끝났어요.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어. 내가 다시 시작하게 해줄게. 병원 치료도 받고 의족도 맞추고. 의족이요? 명숙이 쓴웃음을 지었다. 전 이미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살아왔어요. 이제 와서 다리 하나 달아준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강석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저 명숙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강석은 몰랐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음모의 중심엔 자기 어머니 박 여사가 있었다는 끔찍한 진실을. 명숙은 바퀴 달린 판자를 밀며 천막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강석은 그녀를 따라가려 했지만 명숙이 손을 내저었다. 가세요. 다신 오지 마세요. 명숙아. 제발이요. 명숙의 목소리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지친 체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강석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뒤돌아섰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마치 발목에 천근만근 무게의 쇠사슬이 감긴 것처럼. 차로 돌아온 강석은 뒷좌석에 몸을 실었다. 김 부장이 운전석에서 물었다. 사장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회사. 아니, 집으로. 강석은 고개를 떨구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명숙의 얼굴이 떠올랐다. 주름지고 때 묻은 얼굴, 잘린 다리, 그리고 그 눈빛 속에 담긴 절망. 집에 도착한 강석은 곧장 서재로 향했다. 그는 오래된 서랍을 열어 7년 전 명숙을 쫓아낼 때 받았던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엔 이혼 서류와 함께 그 사진이 들어 있었다. 강석은 사진을 꺼내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이게 정말 조작된 거였을까? 그는 사진 뒷면을 확인했다. 거기엔 사진관 이름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행복사진관. 강석은 그 이름을 휴대폰에 검색했다. 하지만 그 사진관은 이미 오래전에 문을 닫았다는 정보만 나왔다. 강석은 한숨을 내쉬며 사진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아들, 왜 이렇게 늦었어? 박 여사였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그녀는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다. 화려한 한복 저고리에 진주 목걸이를 두른 모습은 마치 왕족처럼 보였다. 어머니. 강석은 사진을 집어들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이 사진, 진짜 맞아요? 박 여사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하지만 곧 평온한 표정을 되찾으며 되물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 사진이 가짜라도 된다는 거냐? 전 오늘 명숙을 봤어요. 뭐? 박 여사의 얼굴이 굳었다. 명숙이가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다리가 잘려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강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 여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코웃음을 쳤다. 그년이 살아 있었어? 참 즐기네. 그래서 뭐? 내가 불쌍해서 데려오려고? 어머니. 야, 한강석. 내가 그년한테 속아 넘어가서 우리 집안 재산 다 날릴 뻔했던 거 벌써 잊었어? 그년이 친정에서 물려받은 땅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 그걸 내 이름으로 안 넘기고 자기 명의로 박아놨잖아. 이혼할 때 그 땅 문서 찾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강석은 그 말에 섬뜩함을 느꼈다. 어머니의 목소리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듯한 뉘앙스마저 묻어났다. 어머니,
설마 그 사진을. 그래, 내가 만들었어. 박 여사는 태연하게 인정했다. 그년 쫓아내려고 젊은 놈 하나 구해서 돈 주고 사진 찍게 했지. 그게 뭐 어때서? 어차피 그녀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년이었어. 친정도 변변찮은 게 땅 몇 평 있다고 주제를 몰랐지. 강석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그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져 바닥에 나뒹굴었다. 박 여사는 그 사진을 밟으며 비웃었다. 그년이 다리를 잃었건 말건 그건 그년 팔자야.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어머니가 사람을 보냈어요? 명숙이를 쫓아다닌 사람들이 어머니가 보낸 거예요? 박 여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땅 문서 받아내려고 사람 좀 붙였지. 근데 그년이 도망 다니더라고. 그러다 사고 난 건 그년 잘못이지. 내 잘못이냐? 강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어머니를 노려보았다. 어머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명숙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 보셨어요? 남편한테 쫓겨나고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결국 다리까지 잃고. 그런데도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박 여사는 강석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야, 한강석. 내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내 애미 편이야? 아니면 그 천한년 편이야? 전 사람 편을 들고 싶어요.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자식이. 박 여사가 손을 들어 강석의 뺨을 치려 했지만 강석은 그 손을 붙잡았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전 명숙이를 다시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저지른 일을 바로잡을 겁니다. 내가 뭘 바로잡아? 증거라도 있어? 박 여사는 비웃었다. 하지만 강석은 흔들리지 않았다. 증거는 제가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명숙이의 명예도 되찾아줄 겁니다. 강석은 어머니를 뒤로하고 서재를 나섰다. 박 여사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다. 이 배은망덕한 자식.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박 여사는 몰랐다. 강석이 이미 모든 걸 걸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결심이 자신의 목을 조여올 밧줄이 될 거라는 사실을. 그날 밤 강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명숙의 얼굴을 떠올렸다. 젊었을 때의 명숙. 환하게 웃으며 자신을 반겨주던 그 모습. 하지만 이제 그 얼굴은 주름과 상처로 뒤덮여 있었고 그 웃음은 절망으로 변해 있었다. 명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석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미안하다는 말만으론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뿐이었다. 진실을 밝히고 명숙에게 빚진 것을 갚는 것. 그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다음 날 아침 강석은 새벽같이 일어나 회사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목적지는 사무실이 아니었다. 그는 차를 몰아 7년 전 명숙과 함께 살던 옛집 근처로 향했다. 그곳엔 아직도 그때 단골로 다니던 카페와 식당들이 남아 있었다. 강석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골목길을 걸었다. 아침 햇살이 골목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다. 그는 한 카페 앞에 멈춰섰다. 행복 카페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여기. 강석은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에선 60대로 보이는 여주인이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여주인은 강석을 보자 반가운 듯 미소를 지었다. 어머, 손님. 오랜만이네요. 강석 씨 맞죠? 아, 네. 기억하시네요. 당연히 기억하죠. 명숙 씨랑 자주 오셨잖아요. 근데 명숙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통 안 보이던데. 여주인의 말에 강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7년 전쯤에 명숙이가 젊은 남자랑 여기 온 적 있었나요? 여주인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젊은 남자요? 글쎄요. 명숙 씨는 늘 혼자 오시거나 강석 씨랑 같이 오셨는데. 아, 그러고 보니 한 번은 조카분이랑 오신 적 있었어요. 조카요? 네. 26쯤 돼 보이는 젊은 남자분이었는데 명숙 씨가 조카라고 소개하시더라고요. 대학 등록금 때문에 고민한다고 상담해 주시는 것 같던데. 강석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7년 전 사진을 꺼내 여주인에게 보여줬다. 혹시 이 사진 기억나세요? 여주인은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맞아요. 이날이었어요. 명숙 씨가 조카분이랑 오셨던 날. 근데 이 사진은 누가 찍은 거예요? 저희 카페에서 사진 찍으시는 손님은 거의 없는데. 혹시 그날 다른 손님 있었나요? 글쎄요. 손님이 많지 않았는데. 아, 그러고 보니 구석자리에 중년 여자분이 한 분 앉아 계셨어요. 선글라스 끼고 신문 보는 척 하시더라고요.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강석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그는 이를 악물며 물었다. 그 여자분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한복 입으셨던 것 같은데. 머리는 곱게 올리셨고 나이는 70 넘어 보였어요. 강석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그 묘사는 명백히 자기 어머니였다. 박 여사가 직접 이곳까지 와서 명숙을 미행하고 조카와의 만남을 마치 불륜 장면인 것처럼 사진에 담은 것이다. 감사합니다. 강석은 카페를 나섰다. 그의 가슴 속엔 분노가 끓어올랐다. 하지만 그는 그 분노를 억눌렀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증거였다. 강석은 차에 올라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행복사진관. 비록 문을 닫았다고는 하지만 주인을 찾을 수만 있다면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시간쯤 차를 몰아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였다. 강석은 부동산을 통해 알아낸 주소를 찾아 한 빌라 앞에 섰다. 2층 건물의 1층엔 행복사진관이라는 간판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셔터는 굳게 닫혀 있었다. 강석은 벨을 눌렀다. 잠시 후 2층에서 누군가 창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70대로 보이는 남자였다. 강석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혹시 사진관 운영하셨던 분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7년 전에 찍으신 사진 하나에 대해서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계단을 내려와 문을 열었다. 그의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다. 7년 전 사진이요? 제가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강석은 사진을 꺼내 보여줬다. 남자는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이 사진. 기억나네요. 정말요? 네. 이 사진 때문에 골치 아팠거든요. 남자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어떤 여자분이 오셔서 돈을 주면서 이 두 사람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어요. 카페에서 은밀하게 찍어야 한다고. 저는 그게 이상해서 거절했죠. 그런데 그분이 돈을 2배로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사진관이 적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찍으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끝까지 거절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조수가 몰래 찍었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조수한테 따로 돈을 준 거예요. 강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 조수 지금 어디 있나요? 글쎄요. 그 일 이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아마 돈 받아 챙기고 튀었나 봐요. 혹시 그분 이름이나 연락처 아세요? 이름은 김철수였던가?
근데 그게 가명일 수도 있어요. 연락처는 이미 바뀌었을 거고. 강석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런데 한 가지 있긴 해요. 뭔가요? 그때 원본 파일이 아직 제 컴퓨터에 남아 있어요. 사진 메타데이터 보면 정확한 촬영 시간이랑 위치 정보가 나올 거예요.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강석은 반색을 했다. 정말요? 그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남자는 강석을 2층으로 안내했다. 좁은 방 한 구석엔 먼지 쌓인 컴퓨터가 놓여 있었다. 남자는 컴퓨터를 켜고 한참을 뒤지더니 파일 하나를 찾아냈다. 여기 있네요. 이메일로 보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강석은 메일 주소를 알려주고 파일을 받았다. 그리고 남자에게 사례금을 건넸다. 이건 제 잘못을 만회하는 거니까 받을 수 없어요. 남자는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선생님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받으세요. 강석은 돈을 남자의 손에 쥐어주고 사진관을 나섰다. 그의 가슴 속엔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제 첫 번째 증거를 확보했다. 다음은 그 조카라는 사람을 찾아야 했다. 강석은 차에 올라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오랜만에 명숙의 친정 쪽 연락처를 뒤졌다. 명숙의 동생 이름은 이정호. 강석은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호 씨, 저 강석입니다. 강석 형님? 정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무슨 일이세요? 지금 와서. 정호 씨, 미안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요? 형님이 우리 누나한테 한 짓이 뭔지 알기나 해요? 정호의 목소리엔 분노가 묻어났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정호 씨, 혹시 7년 전에 명숙이 조카 중에 26쯤 됐던 남자애 있었나요? 조카요? 우리 쪽엔 그런 조카 없는데요. 누나도 저도 자식이 딸밖에 없잖아요. 강석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럼 그 남자는 조카가 아니었단 말이네요. 무슨 소리예요? 정호 씨, 지금 시간 있으세요? 제가 한번 뵙고 싶은데. 좋아요. 오세요. 주소 보낼게요. 강석은 정호가 보낸 주소로 차를 몰았다. 1시간쯤 달려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였다. 정호는 문 앞에서 강석을 기다리고 있었다. 들어오세요. 정호는 강석을 거실로 안내했다. 강석은 소파에 앉아 정호를 마주 보았다. 정호 씨, 명숙이 살아있어요. 뭐라고요? 정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누나가 살아있다고요? 네. 어제 제가 봤어요. 그런데 강석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정호가 다급하게 물었다. 근데 뭐예요? 누나가 어떻게 됐는데요? 다리를 잃었어요. 오른쪽 다리가 무릎 아래로 잘려나갔어요. 정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세상에, 누나가. 정호 씨, 제가 알아낸 게 있어요. 명숙이가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었어요. 그건 다 조작된 거였어요. 강석은 카페에서 들은 이야기와 사진관에서 확인한 내용을 모두 털어놨다. 정호는 주먹을 불끈 쥐며 이를 갈았다. 그 방 여사라는 분이 우리 누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명숙이를 쫓아다녔던 사채업자들도 어머니가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미친. 정호는 욕을 삼키며 고개를 떨구었다. 형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증거를 모아서 어머니를 고발할 겁니다. 그리고 명숙이의 명예를 되찾아 줄 거예요.
누나는 지금 어디 있어요? 재개발 예정 지역 시장통에 노숙 중이에요. 정우는 벌떡 일어났다. 당장 가야죠. 누나를 찾아야죠. 정우 씨, 진정하세요. 명숙이가 지금 사람 만나는 걸 거부하고 있어요. 저도 어제 쫓겨났어요. 그래도 가봐야죠. 누나 혼자 그렇게 두고 올 순 없잖아요. 강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가죠. 하지만 명숙이가 거부하면 억지로 데려오면 안 돼요. 천천히 설득해야 해요. 두 사람은 차에 올라 시장통으로 향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명숙이 있던 천막은 텅 비어 있었다. 누나. 정우가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다. 강석은 주변을 둘러보다 근처 노점상 주인에게 물었다. 혹시 여기 있던 다리 불편한 여자분 못 보셨어요? 아, 그분요? 아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데려갔어요. 누가요? 글쎄요. 양복 입은 남자 2명이었는데 강제로 차에 태워갔어요. 강석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명숙이 어디 있어요? 왜? 그년 찾아? 박 여사의 목소리엔 비웃음이 묻어났다. 어머니가 데려간 거죠? 그래. 그년을 요양원에 넣었어. 거지처럼 거리에 나앉아 있으면 우리 집안 망신이잖아. 어느 요양원이에요?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그냥 잊고 살아. 그녀는 이제 내 인생이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어머니. 강석이 소리쳤지만 박 여사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강석은 휴대폰을 움켜쥐며 이를 갈았다. 정우 씨, 요양원을 뒤져야겠어요. 서울엔 요양원이 수백 곳은 될 텐데. 그래도 찾아야 해요. 명숙이를 그냥 둘 순 없어요. 강석은 차에 올라 요양원 리스트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 그의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왔다. 형님, 요양원 찾지 마세요. 어머니가 명숙 씨를 정신병원에 넣었을 겁니다. 문자는 강석의 여동생 강미연에게서 온 것이었다. 강석은 황급히 미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연아, 정신병원이라니? 오빠 어머니가 어젯밤에 통화하는 거 들었어요. 명숙 언니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라고 누군가한테 지시하시더라고요. 돈은 얼마든지 대줄 테니까 절대 나오지 못하게 하라고. 강석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어느 병원이야? 그건 잘 못 들었어요. 근데 경기도 쪽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강석은 전화를 끊고 정우를 바라보았다. 정우 씨, 경기도 정신병원 리스트 좀 찾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경기도 일대 정신병원을 수소문했다. 하지만 명숙의 행방은 묘연했다. 병원 측에서도 환자 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않았다. 사흘째 되던 날 강석은 지쳐서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그런데 새벽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강석 씨인가요? 저 행복카페 주인이에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아까 명숙 씨 같은 분이 카페 앞을 지나가시더라고요. 휠체어 타고 계셨는데. 강석은 벌떡 일어났다. 정말요? 지금도 거기 계세요? 아니요, 지나가셨어요. 방향은 북쪽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강석은 차를 몰아 카페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북쪽 골목길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강석은 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휠체어를 발견했다. 명수가. 강석이 달려갔다. 명숙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엔 멍 자국이 가득했고 입술은 터져 있었다. 당신, 어떻게 여길? 명수가 무슨 일이야? 누가 때렸어? 그 사람들이요. 박 여사가 보낸 사람들이 저를 병원에 가뒀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간호사 한 분이 몰래 빼내줬어요. 명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저 이제 어떡하죠?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이젠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못해. 강석은 명숙을 안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한없이 울었다. 7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강석도 함께 울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강석은 몰랐다. 박 여사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수가 명숙뿐 아니라 강석의 목숨까지 노리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강석은 명숙을 데리고 조용한 모텔로 향했다. 정호에게도 연락을 해서 함께 만났다. 정호는 누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다. 누나, 누나. 정호는 명숙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명숙도 동생의 손을 꼭 쥐며 울었다. 7년 만에 재회였다. 강석은 두 남매를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정호야, 미안해. 누나가 정말 미안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잘못한 건 저예요. 누나가 쫓겨나셨을 때 제가 찾아뵀어야 했는데 저도 형님 말만 믿고 누나를 원망했어요.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명숙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강석은 명숙을 침대에 눕히고 약국에서 사온 연고를 발랐다. 명숙의 얼굴과 팔에 난 멍 자국들이 너무 심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웠다. 명숙아, 병원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 정신병자라고 했어요. 제가 망상에 시달린다고, 남편을 죽이려 했다고, 거짓말을 지어냈어요.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저를 격리실에 가뒀어요. 약을 먹이고 묶어놓고 저는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강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 피가 배어 나왔다. 명숙아, 이제 안전해. 내가 당신을 지킬게. 하지만 박 여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를 다시 찾아낼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증거를 모아서 어머니를 고발할 거야. 경찰에 신고하고 언론에도 알릴 거야. 그럼 오빠 회사는 어떻게 돼요? 박 여사가 회사 지분도 갖고 계시잖아요. 명숙의 말에 강석은 잠시 망설였다. 맞는 말이었다. 어머니를 고발하면 회사에 타격이 갈 게 뻔했다. 하지만 강석은 고개를 저었다. 회사 따위 없어져도 상관없어. 당신이 더 중요해. 강석의 말에 명숙은 눈물을 흘렸다. 오빠, 명숙아, 나 7년 동안 하루도 편하게 잔 적이 없어. 매일 밤 술을 마셔야 잠이 들었어. 당신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내가 당신한테 한 짓이 너무 후회돼서. 강석도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다음 날 강석은 명숙과 정호를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혼자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7년 전 명숙을 쫓아다녔던 사채업자들을 찾아야 했다. 그들이 박 여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증거만 확보하면 어머니를 살인미수 교사 혐의로 고발할 수 있었다. 강석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전직 형사 출신의 심 선생을 찾아갔다. 심 선생은 60대 중반의 노신사로 이미 은퇴했지만 여전히 사건 해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강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심 선생님,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강석은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놨다. 심 선생은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 알아보죠. 사채업자들은 대부분 뒷거래 기록을 남기거든요. 돈을 준 사람이 누군지 추적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강 사장님 조심하세요.
박 여사 같은 분은 자기 목숨이 걸린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심 선생의 경고에 강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흘 뒤 심 선생에게서 연락이 왔다. 강 사장님 찾았습니다. 7년 전에 명숙 씨를 쫓아다녔던 사채업자가 누군지 확인했어요. 정말요? 네. 그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복역 중이에요. 제가 면회 약속을 잡아뒀으니까 같이 가시죠. 강석은 심 선생과 함께 교도소로 향했다. 면회실에 들어서자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내가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엔 흉터가 여러 개 나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누구시죠? 사내가 물었다. 심 선생이 먼저 입을 열었다. 박철수 씨, 저는 심만수입니다. 전에 형사 일했었고요. 이분은 한강석 씨예요. 한강석? 박철수의 눈빛이 변했다. 아, 그 건설사 사장님. 그때 그분 마누라를 쫓아다녔었지. 그 일에 대해 얘기하러 왔습니다. 강석이 말했다. 박철수는 비웃었다. 지금 와서 뭐하러요? 그건 다 지나간 일인데. 당신한테 돈을 준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왜요? 그걸 알아서 뭐하게요? 그 사람을 고발할 겁니다. 박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재밌네요. 자기 애미를 고발하겠다고? 대단하시네요. 증언해 주시면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처요? 저 어차피 10년형 받았는데 선처가 무슨 소용이에요? 형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가족들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박철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가족이요? 네. 제가 알아봤습니다. 당신 딸이 대학생이죠? 등록금 때문에 고생한다던데. 박철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얼마나 줄 건데요? 딸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전액, 그리고 생활비도 지원하겠습니다. 박철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증언하죠. 어차피 저도 그 할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박철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속삭였다. 그때 그 할멈이 저한테 시킨 게 단순히 땅 문서만 받아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습니까? 명숙 씨를 없애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강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제가 거절했죠. 전 사람 죽이는 일은 안 하니까요. 그래서 그냥 겁만 주고 땅 문서만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명숙 씨가 계속 도망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다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라니요? 당신들이 차로 친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저희는 안 그랬어요. 그날 저희도 명숙 씨를 쫓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덤프트럭이 나타나서 그분을 쳤어요. 저희도 깜짝 놀라 도망. 그럼 그 덤프트럭은? 글쎄요. 근데 제 생각엔 그것도 박 여사가 보낸 것 같아요. 저희가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을 보낸 거죠. 강석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어머니가 직접 사람을 죽이려 했다니. 그것도 자기 며느리를. 그 덤프트럭 운전사 아세요? 아니요. 근데 차 번호는 기억해요. 그때 경찰 조사받을까봐 메모해뒀거든요. 박철수는 번호를 불러줬다. 강석은 그 번호를 휴대폰에 적었다. 감사합니다. 이 증언 꼭 법정에서도 해주세요. 네, 그럴게요. 강석은 교도소를 나와 곧장 심 선생에게 부탁했다. 선생님, 이 차 번호 좀 추적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틀 뒤 심 선생이 연락을 해왔다. 강 사장님 찾았습니다. 그 덤프트럭 운전사가 누군지. 누구예요? 박 여사 집안 운전기사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퇴직했고요.
근데 7년 전에 박 여사로부터 거액을 받고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어디 있어요?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주소 보내드릴게요. 강석은 곧장 부산으로 향했다. 그는 운전기사가 사는 작은 주택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자 60대 남자가 나왔다. 누구세요? 한강석입니다. 잠깐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얘기요? 7년 전 당신이 덤프트럭으로 사람을 친 일 말입니다. 남자는 뒤로 물러서며 문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강석이 문을 밀어 막았다. 저는 경찰 아닙니다. 그냥 진실이 알고 싶을 뿐이에요. 진실이요? 네. 당신한테 돈을 준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왜 그 사람을 쳤는지. 남자는 한참을 망설이다.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강석은 거실로 들어갔다. 남자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박 여사님이 저한테 1억을 주셨어요. 그 여자를 치라고, 죽이라고. 강석은 이를 악물었다. 그래서 쳤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저도 그때 딸이 백혈병에 걸려서 치료비가 급했어요. 박 여사님이 돈을 주신다고 해서 전 그냥 죄송합니다. 남자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강석은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다. 당신 그 돈 아직 갖고 있습니까? 아니요. 다 썼어요. 딸 치료비로. 딸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3년 전에.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사람도 죽이고 딸도 잃었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려요. 그 여자분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강석은 한숨을 쉬었다. 당신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제가 지은 죄값을 치러야죠. 고맙습니다. 강석은 그 집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마치 폭풍우가 몰려올 것처럼. 강석은 서울로 돌아와 명숙과 정호를 만났다. 그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보여줬다. 명수가 이제 어머니를 고발할 수 있어. 살인미수 교사 혐의로. 명숙은 증거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오빠, 정말 괜찮겠어요? 어머니를 감옥에 보내면. 괜찮아.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해. 강석은 다음날 경찰서를 찾아갔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제출하며 박 여사를 고발했다. 경찰은 증거를 검토한 뒤 박 여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이틀 뒤 박 여사는 자택에서 체포됐다. 그녀는 끌려가면서도 강석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이 배은망덕한 자식아, 내가 날 감옥에 보내. 내 애미를.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게 옳은 일이에요. 옳은 일? 그 천한 년 때문에 내 애미를 배신하는 게 옳은 일이냐? 명숙이는 천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천한 거예요. 강석의 말에 박 여사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눈빛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다. 박 여사가 체포되자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대형 건설사 사장이 친모를 살인미수 교사 혐의로 고발했다는 뉴스가 연일 쏟아졌다. 강석의 회사 주가는 폭락했고 거래처에서도 하나둘씩 손을 떼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석은 개의치 않았다. 그는 명숙을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다. 명숙은 의족을 맞추고 재활 치료를 시작했다.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점차 적응해 나갔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강석은 명숙과 함께 산책을 나갔다. 명숙은 의족의 의지에 천천히 걸었다. 강석은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함께 걸었다.
오빠 고마워요. 뭐가? 제 곁에 있어줘서, 포기하지 않아서, 나야말로 고마워. 날 용서해줘서.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바람은 따뜻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몰랐다. 박 여사가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복수를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복수가 곧 강석과 명숙을 향해 날아올 거라는 끔찍한 사실을. 박 여사의 재판이 시작됐다. 법정엔 수많은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모여들었다. 모두가 이 기막힌 사건의 전말을 듣고 싶어 했다. 검사는 차례로 증인들을 불러냈다. 먼저 행복카페 주인이 증언대에 섰다. 증인, 7년 전 명숙 씨가 젊은 남자와 카페에 온 적이 있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조카분이었어요. 명숙 씨가 직접 그렇게 소개하셨고 대학 등록금 상담을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다른 사람도 있었나요? 네. 구석 자리에 한복 입은 중년 여성이 선글라스를 끼고 앉아 계셨어요. 계속 명숙 씨 쪽을 쳐다보시더라고요. 방청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박 여사는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입가엔 비웃음이 어려 있었다. 다음으로 사진관 주인이 증언했다. 제 조수가 어떤 여자분한테 돈을 받고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피고인 박 여사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당시 찍은 사진의 메타데이터와 조수가 남긴 메모가 있습니다. 사진관 주인은 증거물을 제출했다. 메모에는 박 여사 마이너스 200만 원 마이너스 카페 사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어서 박철수가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수갑을 찬 채 증언대에 섰다. 증인, 피고인으로부터 무슨 지시를 받았습니까? 명숙 씨를 없애라고 했습니다. 죽이라고. 방청석이 술렁였다. 박 여사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다. 이에 있습니다. 증인은 정가가 있는 사람입니다. 신빙성이 없습니다. 기각합니다. 증인 계속하세요. 판사가 말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대신 땅 문서만 받아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명숙 씨가 계속 도망 다니셔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명숙 씨가 사고를 당했죠? 네. 하지만 그건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덤프트럭으로 쳤어요. 마지막으로 덤프트럭 운전기사가 증언대에 섰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 여사님이 저한테 1억을 주시며 명숙 씨를 치라고 했습니다. 죽이라고. 그래서 당신은? 네.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전기사는 고개를 떨구며 울었다. 방청석에선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검사는 마지막으로 명숙을 증인으로 불렀다. 명숙은 의족을 짚고 천천히 증언대로 걸어갔다. 방청객들은 숨을 죽이며 그녀를 바라봤다. 증인, 7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명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남편이 제가 바람을 폈다는 사진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어요. 그 사진 속 남자는 제 친구의 아들이었어요. 대학 등록금 때문에 고민한다고 해서 상담을 해준 거였어요. 그런데 왜 쫓겨났습니까? 시어머니께서 제 친정 땅을 노리셨어요. 그 땅은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제 이름으로 남겨주신 거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빼앗고 싶어 하셨죠. 쫓겨난 후엔 어떻게 되셨나요? 사채업자들이 저를 쫓아다녔어요. 땅 문서를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저는 도망 다니다가 어느 날 골목길에서 덤프트럭에 치였어요.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깨어났을 땐 병원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고.
저는 그냥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죽지도 못했어요. 명숙은 눈물을 흘렸다. 방청석에서도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그 후론 어떻게 사셨나요?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았어요. 바퀴 달린 판자에 몸을 싣고 시장통을 돌아다녔어요. 사람들은 저를 피했어요. 더럽다고 징그럽다고. 명숙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런데 7년 만에 남편을 다시 만났어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저를 버린 사람이 다시 찾아올 거라곤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치료를 받고 있어요. 의족도 마쳤어요. 처음으로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숙은 방청석을 바라봤다. 그곳엔 강석이 앉아 있었다. 강석은 눈물을 흘리며 명숙을 바라봤다. 검사는 박 여사를 향해 물었다. 피고인, 증인들의 증언을 들으셨습니까? 할 말씀 있으십니까? 박 여사는 비웃으며 일어섰다. 다 거짓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증거가 있는데도 부인하시겠습니까? 증거요? 그깟 메모 한 장, 사진 몇 장이 뭐가 증거예요? 저 사람들이 돈을 받고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박 여사의 목소리엔 오만함이 가득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피고인 정숙하세요. 하지만 박 여사는 멈추지 않았다. 내 아들이 저 천한 년한테 속아 넘어갔어요. 그년이 우리 집안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거라고요. 피고인. 판사가 다시 망치를 두드렸다. 박 여사는 마지못해 앉았지만 그녀의 눈빛엔 여전히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재판은 한 달 넘게 이어졌다. 그동안 새로운 증거들이 계속 나왔다. 박 여사가 명숙의 친정 땅을 가로챈 증거,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준 통장 내역, 덤프트럭 운전기사에게 준 1억 원의 출처, 모든 증거가 박 여사를 가리키고 있었다. 마침내 선고일이 다가왔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박는 며느리 이명숙을 살해하려 한 혐의, 재산을 편취한 혐의, 그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됩니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박 여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앉아 있었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합니다. 판사의 선고에 박 여사는 비틀거리며 주저앉았다. 그녀는 강석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한강석, 내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하지만 강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명숙의 손을 잡고 법정을 나섰다. 법정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한 사장님,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어머니를 감옥에 보낸 심정이 어떠십니까? 강석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슬픕니다. 하지만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니까요. 명숙 씨와 재결합하실 계획이신가요? 강석은 명숙을 바라봤다. 명숙도 강석을 바라봤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천천히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은 명숙이가 건강을 회복하는 게 먼저니까요. 기자들은 계속 질문을 쏟아냈지만 강석과 명숙은 차에 올라 그곳을 떠났다. 차 안에서 명숙이 조용히 물었다. 오빠 괜찮아요? 응, 괜찮아. 후회 안 해요? 아니, 후회 안 해. 이게 옳은 일이었으니까. 강석은 명숙의 손을 꼭 잡았다. 명숙도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오빠 고마워요. 나야말로 고마워. 날 용서해줘서.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따뜻했다. 하지만 강석은 알고 있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어머니가 감옥에 갔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다. 시댁 식구들의 반발, 회사의 위기, 그리고 명숙과의 관계 회복.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았다. 그날 저녁 강석은 명숙을 정호의 집에 데려다 주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어머니가 체포된 후 가정부도 그만뒀고 집엔 아무도 없었다. 강석은 소파에 앉아 위스키 한 잔을 따랐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게 옳은 일이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답은 이미 나와 있었다. 옳은 일이었다. 명숙은 억울하게 고통받았고 어머니는 그 고통을 준 장본인이었다. 어머니라고 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다. 강석은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목구멍이 화끈거렸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강석은 문을 열었다. 문 앞엔 여동생 미연이 서 있었다. 오빠. 미연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미연아, 오빤 정말 잘한 거 맞아요? 미연이 물었다. 강석은 한숨을 쉬었다. 미연아,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 어머니가 감옥에서 우시대요. 오빠를 원망하신대요. 알아. 그래도 괜찮아요? 강석은 미연을 안았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미연은 오빠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강석도 함께 울었다. 두 남매는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한없이 울었다. 다음 날 강석은 회사로 출근했다. 하지만 회사 분위기는 싸늘했다. 직원들은 강석을 보며 수군거렸고 임원들은 회의실에 모여 강석의 거취를 논의하고 있었다. 강석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사장님, 저희가 방금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전무가 말했다. 무슨 논의요? 사장님, 이번 일로 회사 이미지가 많이 훼손됐습니다. 주가도 폭락했고 거래처에서도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켜주셨으면 합니다. 강석은 임원들을 둘러봤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사표 쓰겠습니다. 강석은 담담하게 말했다. 임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사장님, 그게 아니라 괜찮습니다. 저도 이미 각오했던 일이에요. 회사는 여러분들이 잘 이끌어주세요. 강석은 회의실을 나와 사장실로 향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어 사표를 꺼내 작성했다. 사표를 제출하고 회사를 나서는 강석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는 명숙을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으니까. 강석은 차에 올라 명숙이 있는 정호의 집으로 향했다. 명숙은 거실에서 재활운동을 하고 있었다. 강석은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명숙아, 오빠, 회사는요? 그만뒀어. 네. 명숙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서. 강석은 명숙의 손을 잡았다. 명숙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명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빠, 다시 시작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창밖으로는 봄볕이 따스하게 쏟아지고 있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찾아온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박 여사가 감옥 안에서 여전히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칼날이 곧 강석의 자식들을 향해 날아올 거라는 끔찍한 사실을. 박 여사는 감옥 안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면회온 신우이에게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다.
미연이랑 태준이한테 연락해. 명숙이가 돌아오면 안 된다고 말해. 언니, 이제 그만하세요. 강석이가 이미 다 알았잖아요. 다 알긴 뭘 알아. 저 천한년이 애들한테 접근하기 전에 손을 써야 해. 신우이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언니, 이제 정말 끝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끝?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 손주들이 있잖아. 미연이랑 태준이가 아버지 편을 들게 내버려 둘 순 없어. 박 여사의 눈빛엔 여전히 광기가 서려 있었다. 며칠 뒤 강석의 딸 미연과 아들 태준이 강석을 찾아왔다. 두 사람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아버지, 미연이 차갑게 말했다. 정말 그 여자랑 다시 만나실 거예요? 미연아, 그 여자라니. 명숙이는 내 어머니야. 어머니요? 태준이 비웃었다. 우리 어머니는 진작에 죽었어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그 여자가 바람 피우다 도망갔다고. 태준아, 그건 다 거짓말이야. 할머니가 너희를 속인 거야. 강석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명숙이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할머니가 조작한 사진 때문에 쫓겨난 거야. 증거도 없으면서 할머니를 감옥에 보냈잖아요. 미연이 소리쳤다. 증거 있어. 법정에서 다 나왔잖아. 그런 증거 믿을 수 없어요. 아버지가 돈으로 증인들을 매수한 거잖아요. 미연아, 내가 언제. 이제 그만하세요. 우린 그 여자를 어머니로 인정할 수 없어요. 미연과 태주는 돌아서서 나가버렸다. 강석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주저앉았다. 아이들까지 이렇게 만들다니. 강석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어머니의 독이 이미 아이들에게까지 퍼져 있었다. 그날 밤 강석은 명숙을 만나 아이들 이야기를 꺼냈다. 명숙아, 미안해. 아이들이 아직 너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 명숙은 슬픈 표정을 지었다. 당연한 거예요. 7년 동안 전 죽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아이들한테 전 그저 낯선 여자일 뿐이에요.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오빠. 명숙은 강석의 손을 잡았다. 무리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원하지 않으면 저는 그냥 멀리서 지켜볼게요. 그럴 순 없어. 너도 아이들 엄마야. 강석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아이들을 설득할게. 꼭. 하지만 아이들은 강석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할머니를 면회 가서 위로하고 강석에게 어머니를 석방시키라고 요구했다. 아버지가 할머니를 용서해야 해요. 가족이잖아요. 미연이 말했다. 미연아, 할머니는 사람을 죽이려 했어. 그걸 어떻게 용서해? 그래도 할머니예요. 우리 핏줄이에요. 명숙이도 우리 가족이야. 그 여자는 가족이 아니에요. 미연은 울며 소리쳤다. 강석은 말문이 막혔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강석은 명숙과 함께 작은 카페를 열었다. 다시 행복이라는 이름이었다. 명숙은 의족에 익숙해져서 이제는 혼자서도 잘 걸어 다녔다. 카페는 재개발 지역 근처에 있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다. 강석과 명숙은 그들에게 싼 값에 커피와 빵을 팔았다. 때로는 돈이 없는 사람들에겐 공짜로 주기도 했다. 오빠,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명숙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우리 둘이 먹고 살 돈은 있어. 강석은 웃으며 말했다. 이제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았어. 사람이야.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야. 명숙은 강석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7년 만에 처음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어느 날 카페에 한 할머니가 찾아왔다. 할머니는 명숙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다. 아가씨. 그때 그 아가씨 맞죠? 네. 저를 아세요? 7년 전에
시장 통해서 저한테 빵 한 조각 주셨잖아요. 그때 전 정말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았는데 명숙은 그제야 기억이 났다. 쫓겨나서 거리를 헤매던 어느 날 굶주린 할머니를 만나 자신이 먹으려던 빵을 나눠줬던 기억. 아, 그때 그분이셨군요. 아가씨, 그 뒤로 어떻게 되신 거예요? 다리는, 할머니는 명숙의 다리를 보며 울먹였다. 괜찮아요. 이젠 다 괜찮아요. 명숙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천천히 앉아 계세요. 할머니는 고맙다며 눈물을 닦았다. 강석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명숙이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어떻게 어머니는 이런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었을까? 며칠 뒤 카페에 미연이 찾아왔다. 그녀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명숙을 지켜봤다. 명숙은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아이들에게는 사탕을 나눠주고 있었다. 미연은 그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웠다. 할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명숙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나 따뜻하고 선한 사람이었다. 할머니가 거짓말을 한 걸까? 미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명숙에게 다가갔다. 저기, 명숙은 미연을 보고 깜짝 놀랐다. 미연이, 커피 한 잔 주세요. 미연은 어색하게 말했다.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내렸다. 여기요. 감사합니다. 미연은 커피를 받아들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명숙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한참 뒤 미연이 다시 카운터로 왔다. 물어봐도 될까요? 응, 그래. 정말 아버지를 배신하지 않으셨어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난 내 아버지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그럼 왜 쫓겨나셨어요? 할머니가 거짓 증거를 만들었어. 내 아버지를 속였지. 미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할머니가 정말 그랬을까요? 법정에서 다 밝혀졌어. 증거도 있고. 명숙은 차분하게 말했다. 미연아, 난 내가 날 믿어주길 강요하지 않을게. 천천히 생각해봐. 그리고 내가 판단해. 미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카페를 나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다. 정말 할머니가 거짓말을 한 걸까? 미연은 집에 돌아와 서랍을 뒤졌다. 그리고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오늘 카페에서 본 명숙의 웃음과 똑같았다. 어머니. 미연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가 어머니가 죽었다고 했을 때 미연은 너무 어려서 제대로 슬퍼할 시간도 없었다. 그저 할머니 말을 믿고 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았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된 것 같았다. 어머니는 죽지 않았다. 억울하게 쫓겨나 7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다. 내가 어머니를 오해했구나. 미연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다음 날 미연은 교도소를 찾아갔다.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미연아, 왔구나. 박 여사는 반갑게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미연은 그 손을 잡지 않았다. 할머니,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어머니가 정말 바람을 피웠어요? 박 여사의 얼굴이 굳었다. 당연하지. 내가 직접 봤어. 거짓말이죠? 뭐? 법정에서 다 밝혀졌잖아요. 할머니가 조작한 거라고.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 왜 그러셨어요? 어머니가 뭘 잘못했기에. 박 여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비웃었다. 그래, 내가 조작했어. 그게 어때서? 할머니, 저 천한년이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았어. 친정도 변변찮은 게
땅 몇 평 있다고 주제를 몰랐지. 박 여사의 목소리엔 일말의 후회도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 다리를 자르게 만들었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년이 도망 다니다 사고 난 거지. 할머니가 사람을 보내서 차로 친 거잖아요. 미연이 소리쳤다. 박 여사는 입을 다물었다. 할머니. 전 할머니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미연은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신 안 올 거예요. 할머니. 미연아. 미연아. 박 여사가 소리쳤지만 미연은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다. 미연은 곧장 카페로 향했다. 명숙은 카운터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 미연의 목소리에 명숙은 돌아봤다. 미연아?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할머니 말만 믿고. 미연은 명숙에게 달려가 안겼다. 명숙은 깜짝 놀라 망설이다가 천천히 미연을 안아줬다. 괜찮아. 괜찮아. 명숙도 눈물을 흘렸다. 7년 만에 딸을 다시 안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울었다. 강석은 안쪽에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드디어 가족이 다시 모이는구나. 하지만 아직 태준이 남아 있었다. 태준은 여전히 할머니 편을 들고 있었다. 며칠 뒤 강석은 태준을 찾아갔다. 태준은 아버지를 보자 인상을 찌푸렸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태준아,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는데요. 태준아,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강석은 애원했다. 태준은 마지못해 아버지를 집 안으로 들였다. 명숙이는 정말 잘못이 없어. 할머니가 다 조작한 거야. 그래서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태준아, 명숙이는 내 어머니야. 제 어머니는 죽었어요. 태준은 차갑게 말했다. 아니야. 살아있어. 그리고 너를 보고 싶어 해. 전 안 봐요. 태준아, 제발. 아버지. 태준이 소리쳤다. 전 아버지가 이해가 안 가요. 할머니를 감옥에 보내고 회사도 그만두고 그 여자 때문에 모든 걸 버렸잖아요. 태준아, 그건 이제 그만하세요. 전 아버지 편도 그 여자 편도 들지 않을 거예요. 태준은 아버지를 밀어내며 문을 닫았다. 강석은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돌아섰다. 태준이까지 설득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겠구나. 강석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카페로 돌아왔다. 명숙은 강석을 보자 물었다. 태준이는요?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럴 줄 알았어요. 명숙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오빠 괜찮아요. 천천히 기다릴게요. 강석은 명숙을 안았다. 미안해, 명숙아. 다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아무 잘못도 없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서 있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몰랐다. 박 여사가 감옥 안에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는 사실을. 그 카드가 바로 태준을 이용한 최후의 복수라는 사실을. 박 여사는 감옥 안에서 태준에게 편지를 썼다. 떨리는 손글씨로 빽빽하게 채운 편지였다. 태준아, 할머니다. 내 아버지가 그 천한 년한테 완전히 넘어갔구나. 미연이까지 배신했어. 이제 너만 믿는다. 할머니 말 잘 듣겠지?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럼 우리 집안을 지킬 수 있어. 편지 끝에는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적혀 있었다. 명숙이가 가진 친정, 땅 문서를 찾아라. 그리고 그걸 없애버려. 증거만 없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태주는 편지를 읽고 주먹을 쥐었다. 할머니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고 누나마저 그 여자 편을 들고 있었다. 내가 우리 집안을 지켜야 해.
태주는 그날 밤 명숙이 머물고 있는 정호의 집 근처를 배회했다. 집안엔 불이 꺼져 있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태주는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불이 환하게 켜졌다. 누구야? 정호가 방망이를 들고 나타났다. 태주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저는 태준이? 내가 왜 여기 있어? 정호는 방망이를 내렸다. 그때 명숙도 방에서 나왔다. 무슨 일이에요? 명숙 누나, 태준이가 집에 들어왔어요. 명숙은 태준을 보며 슬픈 표정을 지었다. 태준아, 너 왜 이러니? 태준은 말을 잇지 못했다. 명숙은 천천히 태준에게 다가갔다. 할머니가 시켰구나. 어떻게 아세요? 알지.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명숙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다. 태준아, 앉아봐. 우리 얘기 좀 하자. 태준은 망설이다가 소파에 앉았다. 명숙은 차분하게 말했다. 태준아, 넌 날 기억하니? 아니요. 그렇겠지. 내가 너무 어렸으니까. 넌 5살이었어. 매일 밤 내가 동화책을 읽어줬지. 내가 제일 좋아했던 건 백설공주 이야기였어. 태주는 뭔가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르는 것 같았다. 그리고 넌 당근을 정말 싫어했어. 그래서 난 당근을 잘게 썰어서 계란말이에 숨겨서 줬지. 그럼 넌 맛있다고 다 먹었어.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준아, 난 너희들 엄마야. 내가 아무리 날 부정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태준은 고개를 떨구었다. 가슴 한쪽이 아려왔다. 하지만 할머니가 뭐라고 했니?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너희 아버지를 배신했다고? 네. 태준아, 그건 다 거짓말이야. 법정에서 다 밝혀졌어. 명숙은 태준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는 날 쫓아내려고 거짓 증거를 만들었어. 그리고 날 죽이려고 했어. 내가 정말 할머니를 믿는다면 교도소에 가서 직접 물어봐. 할머니가 한 일이 뭔지. 태주는 명숙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엔 거짓이 없었다.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천천히 생각해봐. 그리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해. 난 기다릴게. 명숙은 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순간 태준은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엄마가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그 느낌.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 엄마. 태준은 무의식 중에 그 단어를 내뱉었다. 명숙은 눈물을 흘렸다. 태준아. 태준도 눈물을 흘렸다. 정호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자리를 떴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전 할머니 말만 믿고. 괜찮아. 다 괜찮아. 명숙은 태준을 안았다. 태준은 엄마 품에서 한없이 울었다. 7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엄마, 그동안 너무 힘드셨죠? 응,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내가 돌아왔으니까.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울었다. 다음 날 태주는 교도소를 찾아갔다.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태준아, 잘했어. 문서 찾았니? 박 여사가 반갑게 물었다. 하지만 태준은 차갑게 대답했다. 할머니, 전 안 할 거예요. 뭐? 할머니가 한 일. 다 알았어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박 여사의 얼굴이 굳었다. 그년이 뭐라던? 엄마가 아니에요. 할머니가 거짓말쟁이에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엄마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야, 한태준, 내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전 엄마 편이에요.
당연히. 태주는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다신 안 올 거예요. 태준아, 태준아. 박 여사가 소리쳤지만 태주는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다. 박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이다. 끝났어. 다 끝났어. 박 여사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다. 감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벽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며칠 뒤 교도소 측에서 강석에게 연락이 왔다. 한 사장님, 어머님이 많이 쇠약해지셨습니다.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강석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실에는 박 여사가 누워 있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강석을 바라봤다. 강석아, 어머니. 강석은 어머니 곁에 앉았다.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강석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 내가 잘못했어. 명숙이한테, 너한테, 아이들한테. 박 여사는 눈물을 흘렸다. 난 그냥 우리 집안을 지키고 싶었어. 그런데 그게 잘못된 방법이었어.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강석아, 명숙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박 여사는 눈을 감았다. 강석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괜찮아요. 다 용서할게요. 고맙다, 아들아. 박 여사는 그 말을 끝으로 조용히 숨을 거뒀다. 강석은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고 한참을 울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다. 미영과 태준, 그리고 몇몇 친척들만 참석했다. 명숙도 먼 발치에서 조문했다. 장례를 치른 뒤 강석은 명숙과 함께 바닷가로 향했다. 두 사람은 백사장을 걸으며 파도 소리를 들었다. 오빠 괜찮아요? 응, 괜찮아. 강석은 명숙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용서를 빌었어. 그걸로 됐어. 오빠. 명숙아, 우리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자. 과거는 다 잊고.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빠. 두 사람은 노을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았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다시 돌아갔다. 마치 인생처럼. 한 달 뒤 강석과 명숙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미영과 태준이 축복해 주었고 정우와 친구들이 참석했다. 아버지, 엄마 축하드려요. 미연이 꽃다발을 건넸다. 명숙은 꽃다발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미연아. 정말 고마워. 태준도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다. 엄마, 아버지, 행복하세요. 그래, 고맙다, 아들아. 강석은 아이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결혼식이 끝나고 강석과 명숙은 신혼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의 작은 펜션이었다.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오빠 꿈만 같아요. 나도 그래. 강석은 명숙을 안았다. 명숙아, 앞으로 평생 내 곁에 있을게. 내 다리가 되어줄게. 오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입을 맞췄다. 바람이 불어와 그들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하늘은 맑았고 파도는 잔잔했다. 7년 만에 드디어 두 사람은 다시 하나가 됐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카페 다시 행복은 날로 번창했다. 명숙의 따뜻한 미소와 강석의 성실한 서비스로 동네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미영과 태준도 주말마다 카페를 도우러 왔다. 어느 날 카페에 낯선 여자가 찾아왔다. 그녀는 명숙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다. 언니, 정말 언니 맞죠? 명숙은 그 여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수진아, 내가 어떻게...
수지는 명숙의 옛 친구였다. 명숙이 쫓겨난 후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었다. 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소식이 없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수진아. 명숙은 친구를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언니, 제가 그때 더 찾아뵀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아니야.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수지는 명숙의 다리를 보며 또 눈물을 흘렸다. 언니, 다리는 괜찮아. 의족 덕분에 잘 걷고 있어. 명숙은 웃으며 말했다. 이제 난 행복해. 정말 행복해. 수지는 명숙의 손을 꼭 잡았다. 언니, 앞으로 자주 올게요. 그리고 언니 힘이 되어줄게요. 고마워, 수진아. 그날 이후 수지는 카페에 단골이 됐다. 그리고 명숙의 친구들도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다. 명숙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됐고 그녀의 미소는 더욱 환해졌다. 1년이 지났다. 카페는 이제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됐다. 강석은 카페 옆에 작은 빵집도 열었다. 명숙이 만든 레시피로 빵을 구웠다. 오빠, 이거 봐요. 오늘 매출이 역대 최고예요. 명숙이 장부를 보며 웃었다. 강석도 웃으며 명숙을 안았다. 다 당신 덕분이야. 무슨 소리예요? 오빠가 잘해서 그렇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저녁이 되자 미영과 태준이 카페로 왔다. 그들은 큰 케이크를 들고 있었다. 엄마, 아빠 축하드려요. 뭘 축하한다는 거니? 결혼 1주년이잖아요. 명숙은 깜짝 놀랐다. 아, 맞다. 오빠, 오늘이. 알고 있었어. 강석은 웃으며 명숙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뭐예요? 명숙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예쁜 반지가 들어 있었다. 오빠, 7년 전에 못 해준 것들, 이제 하나씩 해줄게. 강석은 명숙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다. 명숙은 눈물을 흘렸다. 오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미영과 태주는 부모님을 보며 박수를 쳤다. 카페 안은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 찼다. 그날 밤 강석과 명숙은 바닷가를 산책했다. 달빛이 파도를 비추고 있었다. 오빠,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모든 고통이. 응, 우린 해냈어. 강석은 명숙의 어깨를 감쌌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자. 우리. 네, 오빠. 두 사람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걸었다. 명숙은 의족에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다. 강석은 그녀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었다. 오빠 고마워요. 제 다리가 되어줘서. 당연한 걸 뭘. 강석은 명숙의 손을 꼭 잡았다. 평생 내 곁에 있을 거야. 약속해. 저도 평생 오빠 곁에 있을게요. 두 사람은 멈춰서서 서로를 바라봤다. 달빛 아래 그들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7년의 고통, 배신, 그리고 절망.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들은 다시 만났다. 그리고 이제 그들 앞에는 희망과 사랑만이 펼쳐져 있었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다시 돌아갔다. 하지만 강석과 명숙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